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연합군이 독일 영토를 점령하면서 SS 여성 수백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직무를 떠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문서를 태웠고 다른 이들은 제복을 버렸다. 많은 이들이 그저 사라졌다. 그들은 라벤스부르크에서 훈련을 받았고 아우슈위츠, 막다넥, 슈투토프에서 복무하며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공개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높은 계급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벽 안에서 절대적이었다. 항복과 함께 그들의 이름은 보고서에 등장했지만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제3제국의 몰락 후 이 여성 경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연합군은 그들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제3제국의 경비들, 나치 테러의 중심에 선 여성들. 여성들이 나치 억압기구에 들어간 것은 제3제국에서 가장 덜 탐구된 장 중 하나이다. 역사는 하인리치 힘러나 루돌프 헤스와 같은 남성들이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기록해왔지만 약 3,500명의 여성이 나치의 억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강제 수용소와 학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현상은 체계적인 폭력을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보는 전통적인 서사를 도전한다. 1939년 독일 신문에 실린 광고는 모집의 기만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20살에서 40살 사이의 건강한 여성들이 군사기지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좋은 급여, 무료 식사, 숙소 옷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광고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그 일이 강제 수용소를 감독하는 일이었고 제공되는 옷은 SS 제복이었다. 경제적 동기는 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빈곤한 가정에서 온 젊은 여성들에게는 제한된 교육과 적은 직업 기회 속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일하는 것이 더 높은 급여, 편안한 숙소 및 경제적 독립을 의미했다. 이 경제적 현실은 특히 전시 중에 노동계급 여성을 위한 공장 일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이념적 요인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많은 모집생들은 나치 청소년 조직에서 사전에 세뇌를 당했고 제국의 인종 이론을 굳게 믿고 있었다. 라벤스부르크는 모든 경비들을 훈련시키는 중심지로 설립되었다. 이 여성 수용소는 독일 북부에 위치했으며 미래의 감독자들은 사상교육과 실습 훈련을 결합한 4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평범한 여성을 효율적인 제거 시스템의 일원으로 변화시켰으며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보고 망설임 없이 처벌을 시행하며 포로 집단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행정적인 측면, 군중 통제 무기, 사용 신체 처벌에 적용 및 신문 기술을 배우면서 아리안 우월성과 독일 사회를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입받았다. 훈련을 마친 후 여성 경비원들은 나치 캠프 네트워크 전역에 배치되었다. 그들의 역할은 자주 인정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아울렀다. 막사와 작업구역을 감시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새로운 이주자들의 운명을 즉시 결정하는 선택에 참여하고 수치스러운 신체 검사를 조직하며 고의로 부족한 식량 배급을 감시하고 처벌을 관리하며 산업화된 멸종의 물류적 측면을 관리했다. 계층적인 시스템 내에서 여성 경비원들은 중간 위치를 차지하며 남성 지휘관들에게 종속되었지만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이 동력 구조는 역사학자들이 절대 권력의 미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곳에서 종종 젊은 여성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사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자의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왜곡되었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마리아 만델과 같은 인물들은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경로를 보여준다.
아우슈비츠에서 SS 오버아우프세에린 수석감독자 직책에 오르며 만델은 비르케나우의 전체 여성 섹션을 감독하면서 집단 처벌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인적으로 요제프 맹겔레 박사의 실험을 위한 희생자를 선정했다. 그녀의 경력은 체계적인 공포의 실행에서 효율성으로 인해 발전했다. 아엘마 듀레스의 사례는 특히 상징적이다. 18살에 모집된 그녀의 승진은 급격했으며 20살에 3만 0명의 유대인 여성 수감자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감독자가 되었다. 그녀의 극단적인 젊음은 그녀의 잔인함의 정교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매를 사용하여 매력적인 수감자들의 가슴을 절단하고 개들을 훈련시켜 수감자들을 공격하게 했으며 특히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수감자들에 대한 질투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가스실에 대한 희생자를 개인적으로 선택했다. 많은 여성 경비원들이 보여준 가학성은 여성 행동에 대한 단순한 분류를 도전한다.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힐데가르드 레히터는 그녀의 공격 중 얼굴이 변화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악마의 힘이 그녀의 정신과 몸을 지배한 것 같았다고 한다. 헤르타 보테는 그녀의 압도적인 키 1.82m를 이용해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들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불가능한 짐의 무게로 쓰러질 때마다 체계적으로 때렸다. 이 폭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능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성 경비원들이 다양한 캠프 간에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는 잔인함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했다. 여성 경비원은 라번스부르크에서 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그 후 아우슈비츠로 전환되어 멸종 산업화가 더 높은 수준의 비인간화가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베르겐벨젠에서 죽음과 질병으로 인한 기아 상태를 관리하며 끝날 수 있었다. 회수된 일부 성과 평가에는 감정적인 망설임 없이 극단적인 처벌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승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적절한 단호함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는 후에 전쟁 범죄로 처형된 후아나 보르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폭력을 행정적으로 기계화한 이 방식은 나치 시스템의 뒤틀린 혁신을 나타냅니다. 1944년 말과 1945년 초 제3제국의 붕괴는 여성 경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패배가 임박한 것을 인식하고 민간인들 사이에 섞이려고 직책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헌신적인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연합군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처형을 계속했습니다.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베르겐 벨젠에서는 독일의 패배가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을 때 석방 직전까지 여성 경비원들이 고의적인 기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제3제국의 몰락, SS 경비원 사냥. 1945년 5월 제3제국의 몰락은 광범위한 혼란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 도망가거나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수천 명의 하급 협력자들, 그중 경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발견된 공포들에 대해 결산을 내려야 할 연합군이 점령한 독일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체포는 수용소들이 해방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1945년 4월 15일 영국군에 의해 해방된 베르겐 벨젠은 군사 보고서와 역사적 사진들에서 광범위하게 문서화된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제11제 기갑연대의 영국군 병사들은 종말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000구 이상의 부패한 시체들이 죽어가는 수감자들로 가득 찬 바리케이드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규모는 참전 군인들 사이에서 본능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군은 47명의 SS 직원들을 체포했으며 그중 2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진에는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스 볼켄라트, 헤르타 에를레르와 같은 경비원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그들 주위에는 자신들이 관리했던 희생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노먼 위켐 대령은 많은 경비원들이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기의 모습을 문서화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체포에 대한 분노와 특혜를 기대하는 태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부헨발트와 다하와 같은 수용소들을 해방시키고 있었고 붉은 군대는 이미 아우슈비츠와 마이단네크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각 장소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수감자들 사이에 섞이려고 하면서 빠르게 제복을 벗어던지고 초기 혼란을 틈타 탈출을 시도하며 생존자들이 고문자를 식별했을 때 폭력적인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슈투트호프에서는 일부 경비원들이 소련 군대 가개입하기 전에 해방된 수감자들에게 린치를 당했으며 이는 쌓인 증오의 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탈주한 수호자들의 체계적인 식별은 상당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위 남성 장교들과 달리 그들의 얼굴은 널리 인식되었지만 여성 수호자들은 종종 공개적인 명성이 부족하여 피난민들 속에서 사라지기 쉬웠습니다. 연합군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보완적인 방법론을 구현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가해자를 신체적으로 지목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같이 있었던 것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전체 이름을 알 수 있었던 행정사무실에서 일했던 수감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23살 체코 생존자 캐서린 니거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헤르타 보테를 식별하고 그녀를 베르겐 벨젠에서 여러 차례 살인과 연결지었습니다. SS 사무실에서 압수된 문서는 일부가 철수 과정에서 파괴되었지만 중요한 행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급여 명단 성과평가 및 캠프 간 전출 기록은 수호자들에 대한 초기 수배 명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이 있었던 것은 모든 수호자들의 초기 훈련을 기록한 라벤스부르크 파일이었습니다. 점령지에서 시행된 탈나치화 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이 이전의 소속을 선언해야 했던 의무적인 설문지 보겐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수배된 인원 목록과 교차 확인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직업 배경을 위조한 사례들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1945년 여름과 가을에 추가적인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구금 조건은 점령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된 영국과 미국의 여성들은 종종 즉석에서 만든 시설에 수감되었으며 그 시설은 그들이 근무했던 캠프들과 동일했습니다. 베르겐 벨젠에서는 아엘마 그레세와 같은 수호자들이 처음에는 SS 직원이 사용했던 막세 수감되어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수감자들을 베를린, 크라쿠프, 모스크바의 신문센터로 이송했으며 그곳에서는 스파르타식의 환경과 공격적인 기법들이 사용되어 의심스러운 증거 가치는 있었지만 다른 가해자들의 위치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공개된 소련의 문서에 따르면 약 249명의 수호자가 동부 지역에서 처음 수감되었고 서부 지역보다 구금 중 사망률이 현저히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수호자들은 점차적으로 수용소 청소 작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었으며 자신들의 관리하에 발생한 물리적 결과들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진들에는 헤르타 보테와 같은 인물들이 베르겐 벨젠에서 대량 매장을 위한 시체를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는 영국 당국 A 명령에 따라 장갑 없이 수행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그녀들의 범죄적 부주의의 가시적인 결과와 맞서기 위한 형태였습니다. 보데는 이후 이 경험을 충격적인 경험으로 묘사하며 시체를 다루면서 장티푸스에 걸릴까봐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유대인 생존자들이 그녀의 계속된 도덕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기 신문에서는 구금된 수호자들 사이에서 일관된 방어 패턴이 문서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대량 학살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며 오로지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상사에 의해 부과된 제한 내에서 수감자들을 인도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에 직면하자 많은 이들이 최소화 전략, 전운 명령을 따랐을 뿐을 사용하거나 강요를 주장했습니다. 거절하면 수감자로 보내졌을 것이다. 예엘마 그레세는 주목할 만한 예외였으며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때때로 영국의 GA, 스몰우드 대령이 기록한 신문 중에 나치즘에 대한 지속적인 이념적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약 1000명의 수호자들이 연합군의 구금하에 있었으며 이는 추정된 전체 수의 30%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주 중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오스트리아의 농촌지역 바이엘은 알프스 지역 또는 덴마크 국경 근처에서 위조된 문서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기 체포를 피한 상대적인 용이성은 남성 장교들과 비교하여 실제로 그들의 추적에 할당된 우선순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한편 점령군은 역사적인 선례나 기존의 법적 체계 없이 전례 없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 개념은 정확한 법적 설명이 필요했으며 군사 사법 시스템의 용량에 대한 물리적 고려는 실제적인 딜레마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기 다른 점령 지역에서의 반응은 잡힌 수호자들의 사법적 운명을 크게 결정지을 것입니다. 재판과 처형, 홀로코스트 수호자들의 판결. 수호자들에 대한 재판은 국제법에서 전례 없는 장을 차지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나치 정권의 주요 인물들을 처벌하는 동안 점령국들이 설치한 특정 군사재판소는 수천 명의 직접적인 잔악행위 가해자들을 심리하는 일을 맡았으며 그 중에는 수호자와 감독으로서 일했던 여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성 수호자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법적 절차는 1945년 9월 17일 영국 관할 하에 루네부르크에서 시작된 베르겐 벨젠 재판이었습니다. 45명의 피고 중 16명이 여성으로 아얄마 기리세, 엘리사베트 볼켄라트, 주아나 보르만, 헤르타 에일라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HPM 버니 피클린 소장이 주재한 군사재판소는 국가 권한하에 저질러진 대규모 범죄의 대한 개인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습니다. 재판 구조는 영미법과 대륙법 시스템의 요소를 결합하여 직접 반대 신문을 허용하면서도 선서를 통한 증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고의적으로 동맹국 시민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로 제한되었었으며 독일인이나 무국적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 문제에서 법적 논란을 피했습니다. 54일간의 재판에서 제출된 증언들은 여성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는 체계적인 잔인함에 소름 끼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전문 첼리스트인 아니타 라스코는 이르마 그레제가 신체적 매력에 따라 피해자를 의료 실험용으로 개인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도라 샤프라는 그레제가 임신한 수감자들에게 특별히 훈련된 개를 풀어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상세히 설명하며 그때의 그레제의 표정을 황홀한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지만 중요한 변형도 있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LSW 크랜필드 대령의 변호를 받으며 3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젊음과 경험 부족,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강제적인 복종, 그리고 특정 혐의에 대한 사실적 부인. 그러나 그녀는 때때로 이 정교하게 구축된 전략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발언을 통해 여전히 나치 이념에 충실한 신념을 드러내며
이는 그녀의 변호사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 언론 보도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 전형을 확립했으며 특히 이르마 그레제라는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기록된 잔악 행위 사이의 모순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재판을 취재한 에블린 원은 감정 없이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처형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젊은 독일 여성들을 관찰하면서 그 충격적인 영향을 묘사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법원은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 엘리자베스 볼켄라트 후아나, 보르만과 8명의 다른 피고인들은 전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은 12월로 예정되었으며 공식적인 항소 절차가 있었지만 사실상 변동 없는 결과를 보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마지막 날들은 영국 군 차플레인인 TJ 윌리엄스에 의해 면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르마 그레제는 임박한 처형 중에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1945년 12월 13일 아침, 그레제는 하멜린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으며 22살의 나이로 영국 관할해서 처형된 가장 어린 전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히 집행인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시넬, 빨리. 알버트 피에르 포인트, 영국의 공식 처형인으로 200명의 나치 전범들을 직접 처형한 그는 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그레제가 임박한 죽음에 맞서는 행동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아한 파티에 들어가는 듯한 태도로 교수형에 다가왔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침착함과 아마도 경멸을 보았을 뿐입니다. 동시에 폴란드에서는 소련 폴란드 관할하에 아우슈비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여성 섹션을 감독했던 마리아 만델은 다른 39명의 캠프 직원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그녀가 말살 시스템 개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설명하며 대량 수송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혁신을 포함했습니다. 증언들은 그녀가 일상적인 선택과 의도적으로 요제프 망겔레 감독회 의료 실험을 위해 어린이를 선택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최고국은 1947년 12월 22일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몬텔루피치 감옥 크라쿠파우슈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이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치명적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946년 4월과 5월 사이에 진행된 슈투트호프 재판에서는 게르다 슈타인호프, 제니 완다 바르크만, 엘리자베트 베커 반다클라프, 에바 파라디스를 포함한 또 다른 중요한 여성 경비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진들은 5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비들이 공공 처형을 위해 비스쿠피아 고르카 언덕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만 0명의 폴란드 시민들이 1946년 7월 4일에 이루어진 처형을 목격했으며 이는 현대 유럽법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공개 처형 중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는 부헨발트의 지휘관 카를 오토 코흐의 아내 일제 코흐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으로는 경비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지만 지휘관의 아내로서 사실상 죄수들에 대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특정 혐의는 흥미로운 문신을 가진 죄수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살해하고 그들의 피부를 처리하여 장식품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식품에는 램프각과 책 표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하게 선고가 경감되었고 이후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가 독일 당국에 의한 두 번째 재판을 촉발시켰습니다. 1951년. 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코흐는 1967년
아이하흐 감옥에서 자살할 때까지 수감되었으며 특정한 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부정을 마지막까지 유지했습니다. 여성 경비들에 대한 특정 재판들은 반복적인 방어 패턴을 드러냈고 이는 법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조적 강제의 주장으로 피고들은 대체할 방법이 없었고 심각한 결과에 위협 해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비들이 보복 없이 전출을 요청할 수 있었던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된 주장은 지식의 부정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강제 수용소의 최종 목적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특정 훈련과 육체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학살 시설들에 대한 문서 증거로 인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선택적 최소화를 주장하며 자신들이 행정적 기능만 수행했으며 폭력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러 생존자들의 교차 증언에 의해 반박되었고 그들은 특정 가해자들을 직접 폭력적인 행위에 연루된 인물로 식별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 피고인들은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당 직책을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특히 나치 조직에서의 과거 경력이 없는 매우 젊은 피고인들의 경우 참작 사유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상황을 상대화하려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원들 포함 조건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수용소의 문서화된 상황과 책임자들의 여건 간의 근본적인 격차를 고려했을 때 도덕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비원의 극히 일부만이 중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했다. 약 3,500명의 여성이 강제 수용소에서 근무했으나 그중 100명 미만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겨우 12명 정도만이 처형되었다. 대부분은 전후 혼란, 조직적인 문서, 파괴 점령국 간의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 신원 확인이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1949년까지 서방 군사재판소는 점차 활동을 축소했고 새로 부상한 독일 당국이 미해결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계받기 시작했다. 이 전환은 지정학적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와 일치했으며 소련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가 서방의 정치적 과제가 되면서 나치 처벌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대탈출, SS 여성 경비원들은 어떻게 정의를 피했는가? 수용소 여성 직원 중 일부 유명 인사들은 처형이나 장기형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SS 여성 경비원들은 본격적인 재판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면책은 전쟁 말기 SS의 문서 파괴 점령군의 초기 혼란, 그리고 유럽 재건과 냉전으로의 관심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독일 항복 직후의 혼란은 도피와 은신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수백만 명의 난민과 실향민들이 국경을 넘나들던 시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경비원들은 쉽게 유랑 집단 속에 섞일 수 있었다. 고위직에 오르지 않았던 이들의 경우 이름, 위치, 외모만 바꾸면 익명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라벤스부리크의 감독이자 의료실험위험 선별에 적극 참여했던 힐데가르트 노이만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녀는 소련군 해방 며칠 전 직책을 버리고 탈영한 뒤 힐다 브루너라는 이름의 위조 신분증을 얻어 바이에른 근처의 시골 지역에 정착했다. 이후 결혼해 남편의 성을 따랐고 수십 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으며 1979년 자연사할 때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유족이 유품 속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SS 제복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적절한 인맥이나 재정적 자원이 있는 여성 감시원들에게는 보다 정교한 탈출 경로가 제공되었다. 이른바 렛라인스는
나치 동조자 바티칸 내부 인사 국제 적십자 일부 부문, 그리고 호의적인 남미 정부들이 조직한 비밀 탈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러한 경로는 주로 고위 남성 장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의 문서는 여성들의 상당한 참여가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후한 도밍고 페론 대통령 시절 1946, 1955의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조직적인 탈출에 있어 특권적인 목적지였다. 페론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동조와 독일 기술 전문 지식 확보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전직 나치의 은밀한 통합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바릴로체나 코르도바 등지에 존재하던 독일계 공동체들은 문화적 동화를 즉시 촉진했으며 외부 노출로부터의 보호도 제공했다. 특히 악명 높았던 사례는 마이다네크와 라벤스부르이크에서 감독관으로 복무하며 극단적인 잔혹 행위에 대해 문서화된 책임이 있는 헤르민의 브라운슈타이너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체포된 후 그녀는 짧은 3년형을 복역하고 1950년에 석방되었다. 이후 캐나다로 이주했고 결국 뉴욕 퀸즈에 정착하여 헤르민의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1964년 나치 사냥꾼 지몬 비젠탈에 의해 발견되었다. 냉전은 나치 이후 과도기적 정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강대국들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나치 범죄자 처벌에서 세계 공산주의 억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은 동유럽이나 소련 통제 지역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가진 일부 여성 감시원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다. 수십 년 후 미국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MIC, 독일의 유사입법 하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이러한 제도화된 협력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규모를 드러냈다. 힐데가르트 레이허르트는 초기에 선고받은 형의 일부만을 복역한 뒤 CIA와 독일 정보기관 BND에 의해 적극적으로 영입되었다. 그녀의 소련 통제지역 내개인적 경험은 공산권을 겨냥한 서방의 비밀 작전에서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서방 정보기관에 의한 나치 범죄자들의 도구화는 단순한 예외가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의 페이퍼클립 작전,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과 영국의 유사 작전들은 기술 지식과 작전 능력 확보를 도덕적, 법적, 윤리적 고려보다 명백히 우선시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과학자와 남성 장교 영입으로 알려져 있으나 후속 증거는 수용소 체계에 직접 연루된 여러 여성 또한 정부의 보호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티아 뮬러는 유럽 동부의 철도 운송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라번스부르크의 물류 관리자였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영국의 정보 서비스 분석가로 일했으며 결국 은밀한 신속 절차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전 범죄 연루는 1951년 유고슬라비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녀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내부 문서에서는 역사적인 행동보다 현재의 운영 가치를 우선시하라, 능명시적인 지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독 당국은 국가 재건과 서방 반공 블록 통합에 주로 집중했으며 불가피하게 최근 사회적 상처를 다시 열어놓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49년의 기본법과 후속 법률들은 여러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하여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죄는 심지어 가해자가 처음에 식별되어 기소된 경우에도 나타났습니다. 슈투트호프의 가학자로 알려진 헤르타 보데는 여성 죄수들을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키는 극단적인 폭행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5년 만에 영국의 사면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후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 여전히 도덕적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후회요? 뭘 후회하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했나요? 아니요. 실수는 수용소 자체였지만 나는 거기에 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갇히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내 실수였어요. 이 발언은 많은 여성들이 정의를 피할 때 채택한 회고적 정당화 방식을 요약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을 도덕적 대안이 없는 제도의 우발적 피해자로 재위치시키는 내러티브 변화입니다. 조하나 랑아펠드의 예외적인 사례는 이 복잡한 회피의 역동성에서 추가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라번스부르크에서 주요 관리자였던 랑아펠드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이상적인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문서에서는 살아남은 폴란드 죄수들이 1946년 그녀의 구속에서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녀가 때때로 보였던 보다 인간적인 행동, 특히 예정된 처형에 대한 문서화된 개입에 기반을 두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도덕적 모호성은 죄에 대한 단순화된 내러티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법 후회 피해 패턴은 약 3,500명의 여성들이 절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연루된 법적 결과를 맞지 않았음을 허용했습니다. 선택적인 정부 보호, 지정학적 기회주의, 행정적 태만 단순한 시간, 경과의 결합은 결국 정의가 도달했을 때 불가피하게 부분적이고 지연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50년까지 유럽 재건과 냉전의 긴장이 국제의제를 완전히 지배하던 시점에서 대부분의 탈주한 여성 감시원들은 즉각적인 위험을 극복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새로운 신분을 확립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사건들이 재조사되면서 일부에게는 이 안전감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게 되었으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조직들과 새로운 세대의 검찰들이 표면적으로 마감된 사건들을 재개시킬 수 있었다. 침묵의 장막 속에서 SS 감시원들의 사회복귀. 1950년과 1980년 사이의 기간은 초기에는 체포를 피하거나 짧은 형기를 마친 후 선택적 사면을 통해 석방된 수백 명의 전직 SS 감시원들의 조용한 재통합 단계였다. 서유럽은 전후 경제적 기적을 경험하고 냉전의 긴장이 세계적인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동안 이 여성들은 독일 사회에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조용히 다시 통합되었으며 그들의 과거를 체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감형된 형기를 마친 여성들에게 있어 1950년대 초반의 석방은 완전 한개인적 재창조를 위한 특별히 유리한 시점과 일치했다. 점령국들이 시행한 사면 프로그램, 특히 영국과 미국의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정의의 원칙보다는 실용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서독을 반공의 요새로 안정시키는 필요성이 나치 계층 내에서 경미한 범죄자로 여겨지는 범죄자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었다. 샬롯 S의 사례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나중에 문서화된 이 반복적인 패턴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2년 동안 라번스부르크에서 감시원으로 복무했으며 그곳에서 생존자들은 그녀가 선택과 신체 처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식별했다.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51년 영국의 일반 사면을 통해 석방되었고 이후 그녀는 새로운 문서를 받았다. 고향인 바이에른으로 돌아가 결혼하여 남편의 성을 따르고 1978년까지 지역 빵집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이웃 직장 동료들, 심지어 자녀들조차 그녀가 수용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녀의 사망 후에야 숨겨진 문서와 군복을 입은 사진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전직 감시원들의 노동 재통합은 절대적으로 최소화된 공개 프로필을 유지할 필요성에 의해 지배되는 인식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대다수는 사회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생산 라인에서의 공장 노동자 개인 가정에서의 가사 도우미, 소매업의 판매원, 소기업에서의 행정비서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청소직원. 그들은 공개적인 감시가 심한 직업 철저한 배경조사 또는 잠재적인 미디어 노출이 있는 직업을 체계적으로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했고 기존의 수용소 직원 기록을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성씨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과 작은 지방 도시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익명성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그들을 우연히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과 달리 작은 마을에서는 완전히 지어 낸개 인사를 바탕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역사들은 수용하는 지역 사회에서 거의 의문을 제기받지 않았습니다. 전후 독일 사회는 그들 자신의 집단적 죄책감을 마주하며 최근의 과거에 대한 암묵적인 침묵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이개인들의 생물학적 재창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서독에서는 재통합이 이를 위한 명시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1951년에 제정된 탈라치화 완결법 GSS zum Abschluss der Entnazifizierung은 본질적으로 경미한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이 범주의 모든 생존한 전직 여성 경비원들이 구체적인 증거와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의도적인 정치적 결정은 독일 정부와 서방 점령군 간의 합의가 강화되어 즉각적인 사회-정치적 안정성을 역사적 책임, 추궁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독일 연방연금 시스템 내에서 수용소에서의 근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한 방식이었습니다.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경비원으로서 일한 시간은 종종 퇴직 계산을 위한 합법적인 근무 경험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가해자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참여한 기간을 근거로 결국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근무를 일반적인 고용으로 인정한 이 행정적 정상화는 처음에는 범죄적이었던 시스템이 이후에는 중립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후에 합법화되는 놀라운 순환을 완성했습니다. 침묵은 이 여성들에게 있어 사회적 생존의 궁극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전직 여성 경비원들은 서로 간에도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기록된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정보의 분리 작업을 엄격히 유지했습니다. 후에 가족들의 증언은 1945년 기간에 관한 질문이 가끔 제기될 때 나타나는 일관된 반응 패턴을 보여줍니다. 직접 맞닥뜨리면 범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행정적 직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역할을 체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제적 압박과 불가피한 명령에 복종했다는 주장을 통해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리적 분리는 나치 정권 동안의 행동과 완전히 분리된 공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정상적인 사회의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교한 대체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개인적인 피해 해화의 이야기는 법적 결과를 피한 수많은 캠프 시스템 생존자들에 의해 적응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절박한 상황이나 가족의 압박으로 강제로 어리고 순진한 여성으로 자신을 묘사하며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어난 더 큰 잔악 행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중요한 법적 절차의 부재는 이 체계적인 면책을 지속시켰습니다. 1950년과 1963년 사이에 서독에서 나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도망 중인 감시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만이 배정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시효는 정의의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닫을 위협을 가했으며, 이후의 법적 개혁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시효 불가를 공식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커뮤니티는 학살 후 즉각적인 존재적 재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처음에는 특정 가해자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조직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상황은 시몬 비젠탈 센터와
미국 특별수사국과 같은 전담 조직들이 설립되면서 후속 수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1950년에서 1965년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적극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백기였습니다. 구 감시자들은 이 시기에 특징적인 사회적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여행을 체계적으로 피했으며 특히 중요한 생존자 커뮤니티가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된 사회적 집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상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 또는 캠프에서 복무 중에 습득한 특정 기술에 대해 정교한 대체, 설명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의 가족 문서는 그들이 배우자와 자녀들과도 완전히 분리된 신분을 유지하며 놀라운 심리적 분리를 창조했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중 생활의 심리적 영향은 트라우마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임상 증언은 수십 년 후에 확인된 구 감시자들 사이에서 알코올 중독 만성 우울증 불안 장애 및 변덕스러운 행동의 높은 발생률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들이 개발한 자기 면책적 이야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서의 트라우마와 잠재적인 죄책감의 영향을 경험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명백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구 감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책을 얻었으며 그들의 과거를 의심하는 사람 없이 시민 또는 종교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기능적 심리적 구획화는 그들이 사회적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족들의 증언은 종종 불안한 야간 행동을 드러내었고 이는 미완성된 트라우마 처리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이 30년 기간은 체계적인 면책의 절정을 나타내며 여기서 개인의 침묵은 고의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망각 속에서 지지받았고 효과적인 책임 추궁 없이 재통합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세대는 이 침묵의 공모를 의문시하기 시작했고 제3제국의 여성 참여에 대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의의 단계가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의 복수, 제3제국의 간수들에 대한 늦은 재판. 1970년대부터 문화적, 정치적, 세대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수십 년 동안 SS 전직 간수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던 침묵의 망토를 침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초기 몇 년간 설정된 체계적인 면책의 패러다임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조사, 늦게 나온 증언,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공의 새로운 인식이 최근에 종료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된 사건들의 재개를 강제했습니다. 나치 범죄자 추적에 특화된 조직들, 예를 들어 197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시몬 비젠탈 센터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통해 조사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완전하거나 고의적으로 파괴된 공식 문서에만 의존하는 대신 대체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독일 특정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정보원 네트워크 시민 기록을 통한 가족 연결의 체계적인 추적, 현재의 시각적 문서와 비교한 사진 기록의 체계적인 검토, 그리고 특정 지역 억양에 대한 법의학적 언어 분석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었던 간수들을 점차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의 상징적인 사건은 힐데가르트 레흐터 마이당크의 악명 높은 호랑이에 대한 재판 재개였습니다. 처음에 받은 형량을 감형받은 후 레흐터는 1956년에 조용히 석방되어 서독의 낮은 프로필로 정착했습니다. 1975년 뒤셀도르프 검찰청에서 시작된 새로운 조사는 최근에 발견된 증언과 폴란드 당국이 제공한 추가 문서를 기반으로 레흐터를 다시 정의 앞에 세우게 되었고
이는 현대 독일 사법 역사에서 가장 긴 재판 중 하나로 변할 것입니다.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레흐레르트 및 마이단에게 다른 간수들에 대한 재판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당시 서독 역사상 가장 긴 사법 절차가 되었다. 이스라엘, 미국, 호주 및 유럽 여러 국가에서 온 생존자를 포함하여 350명이 넘는 증인이 마이단에게서의 구체적인 잔혹 행위에 대해 증언했으며 레흐레르트를 특정한 극단적인 잔혹 행위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했다. 재판 중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폭로는 레흐레르트가 수십 년 동안 CIA와 독일 연방정보국 BND의 정보원으로 채용되어 동유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묵시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아왔다는 문서상의 증거였다. 이러한 전범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활용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나치 가해자들의 대규모 정의 회피에 대한 정부 공모의 기피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했다. 면밀한 심의 끝에 뒤셀도르프 법원은 1981년 레흐레르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놀랍게도 이후의 문서들은 그녀가 건강 문제 및 형 감경 규정 적용으로 인해 이 형을 전부 복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엄격한 사법적 수사와 실질적인 집행의 완화 사이에 이러한 명백한 모순은 고령의 피고와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부분적으로만 집행되는 수많은 후기 사건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전개와 병행하여 독일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쟁 후 태어나 직접적인 죄는 없지만 국가적 트라우마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들은 나치 시대에 대한 부모와 조부모의 광범위한 침묵을 체계적으로 의문시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세대 침묵의 계약 파기로 명명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억눌러온 과거와의 공개적 대면을 강요하는 충격적인 문화적 제작물들로 구체화되었다. 클로드 란츠만의 다큐멘터리 쇼와 쇼아는 9년에 걸친 제작 끝에 1985년에 공개되었으며 9시간이라는 비범한 러닝타임과 절멸 수용소의 내부 작동에 대한 명시적인 증언을 담아 지배적 내러티브에서 간과되었던 여성의 참여까지 포함한 집단 학살의 체계적 메커니즘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제시했다. 동시에 1979년 독일 방송국들이 방영한 미니 시리즈 홀로카우스트는 약 2천만 명, 즉 서독 성인 인구의 약 50%가 시청한 것으로 추산되며 대중적 논의에 대한 금기를 깨뜨리고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집단의식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는 전범을 보호해온 절차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법적 진보와 일치했다. 1979년 서독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 원칙은 전후 즉시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들을 보호해온 법적 기술 장벽을 제거했다. 또한 국제 판례법의 발전 은계인 책임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많은 여성 감시원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명령에 따른 행동이라는 방어 논리를 점차 무효화시켰다. 냉전의 상대적 완화 이후 소련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었다. 이전에는 서방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수용소 관리자들이 철저하게 보관한 행정 기록들은 감시원의 전체 이름, 구체적인 임무 근무 평가 등을 밝혀냈다. 이 문서들은 종종 수십 년간 자신의 역할을 부수적인 행정 업무로 조심스럽게 미화해온 여성들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선별 및 처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하였다. 헤르민 브라운슈타이너 라이언의 사례는 이처럼 늦었지만 단호한 정의의 전형이다. 그녀는 라벤스브리크와 마이다네크에서 감시원으로 근무하며 대규모 처형과 선별에 참여한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녀는 뉴욕 퀸스에서
존경받는 주부로 살다가 1964년 뉴욕 타임즈가 시작한 언론 조사 도중 생존자에 의해 우연히 확인되었다. 그녀는 1973년 독일로 송환되었고, 이 사건은 취득한 시민권보다 전쟁 범죄 처벌이 우선한다는 중요한 국제적 선례를 세웠으며, 최소 1181건의 구체적인 살인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어 7년에 걸친 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기에 재개된 재판들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 거리라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적 증거 수집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졌고, 핵심 증인들은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인한 인지 저하 및 장기적 외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은 현저히 개선된 수사기법 사법기관 간 국제협력의 확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문서의 가용성 증가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은 전례 없는 국제사법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했다. 1987년 프랑스는 뇌감매에서 감시원으로 근무한 뒤 알자스로 은신하여 신원을 얻고 신원을 받고 살던 일제 슈타인 부슈를 기소했다. 그녀의 신원 확인은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의 생존자 단체들 간의 초국가적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이나 지리적 거리를 초월해 가해자를 추적하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반인도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세웠으며, 이후 특정 국가들의 법률에 공식적으로 성문화되었다. 이러한 늦어진 재판들은 전후 즉각적인 재판들에서 관찰된 행동들과는 뚜렷이 다른 피고인들의 독특한 심리적 패턴을 드러냈다. 1945년에 이르마 그레제와 같은 인물이 보였던 이념적 오만과 교조적인 방어와는 달리 수십 년 후 기소된 여성들은 종종 자신들이 더 이상 동일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한 혐의에 진정한 혼란을 보였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기억들을 구획화하거나 억눌러 눈에 띄는 심리적 해리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 1983년 마이다네크에서의 잔혹 행위로 기소된 안나 하넬과 같은 일부는 SS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과 자신이 서명한 행정문서에 직면했을 때 임상적으로 중대한 신경붕괴를 겪었다. 법정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피고인들이 역사적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해리 현상을 문서화했으며, 이는 과거의 자아와 이후 형성된 인격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전시킨 결과였다. 이러한 늦은 재판들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는 정의 집단 기억, 역사적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깊은 공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많은 젊은 독일인들에게 이 재판들은 수십 년간 침묵 속에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국가적 과거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독일 대학들은 나치즘하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특정 강좌를 가해설하기 시작했으며, 기록 보관 프로젝트는 여성 경비원에 초점을 맞춘 생존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대한 문서 자료를 형성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재개된 재판 당시 80대였던 고령자였기에, 이 과정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책임 추궁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문서화된 증언들은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황에서도 증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1984년 프랑크푸르트 재판에서 에바 코진스키 당시 86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순간을 4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몸은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지만 제가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들의 영향은 개별 사건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1982년 뮌헨에서의 마르타 링케 기소는 나치 억압 체제에서 여성의 참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문적 연구를 자극했고, 제3제국 시기 악의 본질과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했다. 여성들이 수동적 방관자나 우연한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잔혹함을 저지를 수 있었던 적극적인 가해자였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점차 떠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노령 사건을 기소하려는 제도적 열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장애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증인들은 계속해서 사망했고, 추가적인 문서 증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종 병든 80대 피고를 기소하는 것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윤리적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1989년 소련 블록의 붕괴가 임박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즉각적인 새로운 역사적 도전으로 옮겨졌고, 1990년 독일 통일은 고령 전범에게 제한된 자원을 계속 집중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시급한 사회 법적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이러한 불가피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제3제국 여성 감시자들에 대한 늦은 재판은 현대 과도기 정의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을 대표했다. 이 재판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조직적인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이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캄보디아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 판례를 만들어냈다. 지속적인 교훈은 정의가 비록 불완전하고 늦더라도 트라우마적 유산과 화해하고 미래 행동 기준을 설정하려는 사회에 있어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근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오늘날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 현재도 사이먼 비젠탈 센터와 유사단체의 연구자들은 생존한 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필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면밀한 문서화는 더 이상 실질적인 새로운 재판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도덕적 무관심이 제도화되고, 인간의 잔혹함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관료적 구조를 통해 표현되어 집단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이 정상화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영구적으로 상기시켜준다. 이 여성들의 최종 유산은 근본적으로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 이들은 전체 가족과 수천 년 된 공동체를 파괴한 체계화된 악의 물리적 구현이다. 역사학자들에게 이들은 제도적 맥락과 사회적 수능 압력을 통해 일탈적 행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핵심 사례 연구이다. 법학자들에게는 이들의 사건이 현대 국제 인도법 발전에 기여한 근본적인 판례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 있어 이들은 사회 구조가 타인을 체계적으로 비인간화할 때 도덕적 억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불편한 경고로 남는다. 아마도 가장 불편한 교훈은 이 가해자들이 신화 속 괴물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세뇌 경제적 인센티브, 사회적 압력을 통해 변화된 평범한 여성들이었다는 인식일 것이다. 사회적 메커니즘이 가정도우미, 간호사 행정 직원들을 어떻게 집단학살 정책의 직접적인 실행자로 만들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배제와 비인간화를 다시금 조장하는 권위주의 운동이 부활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도덕적 및 지적 도전이다. 약 3,500명의 여성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단순히 끝난 역사적 장 하나로만 볼 수 없다. 이들의 집단적 여정, 모집과 학살 시스템 참여에서부터 정의 회피 전략, 시민사회로의 조용한 재통합, 그리고 결국 역사적 책임과의 늦은 대면에 이르기까지 는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맥락에서 개인의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파생된 교훈은 인권 침해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는 세계에서 불행하게도 여전히 유효하다.